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저에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가 있었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 실린 저희 대법원 무죄 판결 기사에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절차적 위법성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 댓글의 의미는 실제는 제가 간첩이 맞는데 절차가 위법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절차 때문에 간첩에게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법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북에서 남쪽의 육사와 맞먹는 강건종합공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육사에 가죠. 그런데 북에서는 2년제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또 2년 내지 3년 동안의 병사생활을 거친 후에 부대 지휘관들이 추천을 받아서 군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남한의 수시와 비슷하죠. 그런 정무원 시험을 보고 경성 고등물리 전문학교에 진학해서 2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수학 중등 전문가 자격, 수학물리 중등 전문가 자격을 줍니다. 거기서 그 자격을 받고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8군단 직속 114 땅크랜드에서 병사생활을 하고 강건종합군관학교에 추천받았죠. 그리고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국경경비사령부 31여단에서 소대장으로 만 5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4월 5일 날 제가 제대명령을 받았죠. 그렇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산 건재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한북도당학교 경제관리 일군반에 추천받았습니다. 그 도당학교에서는 제대군관반이라고도 부릅니다. 제대군관들이 경제관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획, 통계, 재정회계, 그 다음 공업, 경영학 이런 걸 배워주는 거죠. 제가 도당학교에 추천받아서 가기 이전인 2005년 5월 30일에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30년 동안 무산군 의약품관리소 부기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연료보장 나이가 돼서 55살이면 연료보장 받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서 중국으로 친척 방문 가셨습니다. 우리 위액현 친척들이 중국에 많이 살거든요. 중국 연변에. 어머니는 한 달짜리 국경 통행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도당학교를 졸업하고 온 다음에도 어머니가 귀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동당원이셨거든요. 그런데 노동당원이 지금 중국에 친척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군당 조직비서가 당책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간부 문건이 올라갈 때마다 조직비서가 부결을 났죠. 결국 중국에 사사여행을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간부사업에서 제가 계속 탈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이런 반감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북한말로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돈이라도 벌어서 잘 살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시한 장사는 하기 싫고 큰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하는데 큰 돈을 벌자면 법을 어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일들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폰이 되거든요. 터집니다. 2010년 3월 10일까지는 우리 집에서도 중국 전화가 됐습니다. 집에서 중국에다 전화했거든요. 북쪽에 있는 그런 이 기지국들 통하지 않고요. 중국 기지국을 통하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
수정예사라는 그런 외화벌이 회사에서 비서를 하던 리명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저 세상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 장가를 갔었는데 그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아내하고도 이혼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친구 이름을 댄다고 해서 누가 피해 입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국에 중국 휴대전화를 얻어오라고 제가 시켰죠. 그랬더니 며칠 안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얻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가지고 남한과 중국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런 등지에서 사는 이런 탈북민들이 그 북한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시켜주고 그들이 돈을 송금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가족들한테 돈을 인계했습니다. 돈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가 그 위아버리 하면서 그 친하게 지내던 중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국 사람 계좌에다 돈을 송금하게 되면 그 돈을 또 약속한 날에 또 두만강가에 나가서 돈을 받아왔죠. 두만강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돈을 비닐주머니에 넣어서 그다음 끈달아서 막 이렇게 휘두르죠. 그러다 딱 던지면 그러면 탁 넘어오는 겁니다. 그 돈을 넣은 이런 또 비닐주머니에 그 줄 넣고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탁 손 놓으면 그 돈이 넘어오는데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잘못 던져서 그 강물에 빠질 적도 있었죠. 장마철에 또 강물이 불어났는데 강물에다 돈 빠뜨려서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손해본 적도. 어쨌든 제가 그런 친구들을 끼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적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할 때 저는 남들은 30%씩 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5%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나니까 국경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이 연선을 열어줬죠. 이렇게 또 탈북자 가족들한테 가는 이런 돈을 받아주다 나니까 또 저한테 또 도강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경 경비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해서 그 사람들을 넘겨주라고 했었죠. 제가 북한법에서는 그 사람을 국경 밖으로 넘겨주고 돈을 받게 되면 인신매매로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처벌이 강합니다. 인신매매 한 명 넘겨줬으면 5년.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으면 기란내로 합니다. 기란내라고. 기란내로 평가하죠. 그래서 기란내 인신매매하고 기란내와의 그 법적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신매매는 5년씩 하지만 한 사람당 5년 선고하지만 기란내는 그저 노동단련대 뭐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넘겨 보내주더라도 우리는 돈을 안 받았죠. 그 일이 아니더라도 돈 벌 일들은 많았거든요. 그런 또 위법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공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또 그 공장에서 또 제가 후방지도원, 뭐 실험실 실장, 그리고 또 돌격대 대장, 노동지도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직무에도 일했고요. 그런데 2010년경에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 아이들 엄마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밤새껏 빨래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온밤 집안 청소하고 막 이 행동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친구들하고 학교같이 놀고 있는데 뒤로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저보고 지금 그러는 거죠. 뭐랍니까? 하면서 자기 비웃는다고 막 날 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은 본 친구가 있거든요. 이 남한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또 창문 옆에 이렇게 붙어서 있다가는 아파트 밑 창문 옆에 우리 집이 7층이었으니까요. 7층에서 이 아파트 밑을 내려다보다가는 아버지하고 오빠가 이제 방금 지나갔는데 왜 우리 집에 들리지 않고 가냐고 막 이러는 겁니다. 우리 처갓집은 그때 당시에 평안북도 천마군이라는 데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전화를 꼭 합니다. 언제쯤 도착한다고.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다음 후에 알고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겁니다. 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공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은 아이들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들 키우다 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제가 아는 그 탈북자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송금 받아주다 나니까 그 탈북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 탈북자 가족들은 또 남한 또 중국
그다음 또 이렇게 뭐 제3국들에서 있는 그 가족들한테서 돈을 송금 받으니까 돈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짜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모여서 술도 마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술도 마시고 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이랬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모여들면서 마약을 하고 이러다 나니까 아이들 엄마도 마약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많이 쓰고 이러다 나니까 마약 중독이 걸린 겁니다. 그때는 제가 집에서 정말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린이집에도 데려가고 또 데려도 오고 이러면서 아내의 그 육아를 도와주고 있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 그러지 제가 그 아내 그 아이들 엄마의 그 육아를 함께 도왔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집안일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또 힘든 일을 할 때면 또 집에다 전화를 해서 야, 그 농마국수 그 몇 킬로 하고 몇 킬로 정도 아니게 몇십 킬로씩 해야죠. 공장 노동자들은 먹이자면. 예? 그리고 또 야, 그 고기 몇십 킬로 싸고 뭐 돼지 한 마리 싸고 뭐 이렇게 뭘 준비해 반찬 준비해서 사가지고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 또 내려다가 또 공장 노동자들도 먹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아이들 엄마가 헤어졌죠. 근데 그 헤어지게 된 이런 결정적인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약 중독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지 그 고쳐서 함께 살려고 노력했었죠. 예? 그런데 그런 헤어지게 된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공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하고 아이들 엄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봐도 뭐 받지 않거든요. 어디 놀러 갔나 하고 배터리 떨어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집에 손님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하고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었죠 제가 저녁밥을. 그런데 초인종 누르더라고요. 그래 나가보니까 군보안서 기동순찰대 검열관들이 지금 우르르 쏘러 와 있는 겁니다. 온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이들 엄마가 지금 기동순찰대에 지금 단속됐는데 보안소에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보안소에 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보안소 참모장이 우리 그 아이들 엄마를 지금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소리쳤죠 제가 거기서. 정신 이상자하고 뭘 조사하고 있냐? 정신 이상자도 조사 대상이냐? 막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북의 그 형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형사소송법에 그 정신 이상자는 조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큰 소리 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다 지금 중국 휴대전화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 꺼내고 묻는 거죠. 중국 그 전화 소지는 불법입니다 북에서. 그래서 내 아니라 했죠. 그건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휴대전화가 아이들 엄마 가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시침이 뻑대고 아이들 엄마한테 물어봤죠 내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실실 웃는 겁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안소 참모장관 말했죠. 난 처음 보는 전화기라고.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어디 나가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가방 안에서 사진 꺼내는 겁니다. 그 사진들은 제가 그 아이들 엄마네 그 본가집에 가서 이게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 사진 보니까 그 사진에서 저는 다 오래낸 겁니다. 가위로 다. 저는 오래내고 이렇게 붙임띠로 다시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에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복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기를만 남한으로 말하면 경찰복 입은 사람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모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들 누구냐고. 그래서 누구누구랑 됐죠. 근데 우리 그 처갓집 쪽은 거의 다 이 사법검찰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검찰소장, 뭐 보안서장, 검사, 보안원 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처갓집 쪽은 아이들 엄마 집 그 본가 쪽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다 다 알려줬죠.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다 찾아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그 아이들 엄마네 그 집 쪽에서 본가 쪽에서 알게 됐죠. 우리 딸이 이렇게 정신 이상 생겼네. 당장 데려와야 되겠네. 사고 치겠네.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 엄마 그 오빠가 그 인민보안성 그 정치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그 맏오빠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와서 그 뭐 누이 동생 잘못 키워서 정말 죄송하다고, 예? 부모님들이 그 정말 미안해 한다고, 예? 부모님들이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자기가 데리러 왔는데 데리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남자는 혼자 못 사니까 그 매부 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요 그리고 만약 이혼 재판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와서 다 증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까지 데리고 갔죠. 그때 우리 큰딸이 7살이었습니다. 만 7살, 8살이었죠. 이런 나이로. 그래서 소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 밥 먹이는 건 괜찮았는데 목욕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딸이니까. 그래서 그 동네 그 여학생들한테다가 내가 돈을 줘서 큰딸 데리고 목욕탕 데리고 목욕 좀 하고 오라 그러면 보내죠. 근데 애들이 가서 그 가게 되면 물놀이 장난만 하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 안 되겠더라고요, 딸을.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여성을 만나서 또 이렇게 그 동거하게 됐죠. 그게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제가 그 여름에 박상학이와 함께 싸울 때 저를 그 처남이라면서 공격하던 친구가 있었죠. 허이륙이라는 친구. 예? 그 친구의 누이였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그 다음에 그 이루기가 저한테 그 잘못했다고 해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가져갔던 돈도 다 물고 그리고 또 북민전 그 다음에 또 뭐 이해란 TV 여기에 출연해서 저를 그 헐뜯었던 그런 동영상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서 그래 제가 용서한 상태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다음에부터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2012년 7월경에 우리 무산군에서 세 가족 5명이 한 번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진 마을 이름이 백양회사 마을이었거든요. 그 백양회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외화벌이 회사가. 근데 일이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그 마을들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을들에 놀러 갔었다는 걸, 그 마을들에 갔었다는 걸 누군가 또 신고한 겁니다. 보안소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도망시켰다고 그런 혐의를 받고 지금 제가 보안소에 불려간 거죠. 보안소가 또 싸웠습니다. 제가 또 싸우면 또 제 또 완전히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제가 북에 있을 때. 예?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안 그러는데 많이 참습니다. 지금. 그럼 완전히 싸웠는데 보안소 들어간 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 범인이 검거되고 그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때 그 무산군 남산진료소 소장을 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름이 영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을 지금 5명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하고 자기네 집에 데려왔는데 일이 안 되게 그날에 두만강 위쪽에서 상류 쪽에서 큰 비가 내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만강물이 순식간에 불었죠. 예? 그러다 나니까 동항시키지 못했죠. 그 사람들을 동항시키지 못하고 자기네 집 창고에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보이부하고 보안소에서 지금 점점 수사망에 좁혀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좁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잡히면 자기가 도망시켜 주자고 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겁니다. 살인해서 그 사람 다 죽여서 자기 집 그 창고 그 바닥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죠. 저리다. 북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드문이 가다가. 그래서 그 사건은 해명이 됐는데 제가 도박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백양회사 그 마을에 가서 도박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일로 해가지고 도박이 불법이 아닙니까? 남한에서도 불법이지만 북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안서 감찰과 대기실에 제가 이감됐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노동 관련돼 한 달 처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서 주단하니까 노동 관련된 가지 않았죠. 그리고 있었는데 또 9월 중순이었는데 보안소에서 저를 또 부르는 겁니다. 보안원들이 저를 데리러 또 집에 온 거죠. 그래서 갔죠. 여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월 초순경이었는데 청진에 있는 그 송평구역에서 전화가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예? 그 친구 이름 뭐였던가. 예. 전화가 들어왔는데 지금
언니가 지금 그 보안소에 체포됐는데, 예? 나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 친척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 아버지 빨리 피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그 송평구역 보안소에서 또 잡으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도망쳤죠. 그래서 좀 숨어 살다가 그 다음 또 중술이 됐는데 그 문제도 또 겨우 또 제가 그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또 무마시켰습니다. 아, 그랬는데 9월 중순에 또 보안소에서 또 데리러 왔더라고 저를. 보안원들이 우르르 쓸어서 저를 잡으러 온 거죠. 그게 또 갔죠.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채모 씨입니다. 지금 나만 있거든요 그분네. 채모 씨네 그 가족을 제가 그 도강시켜줬다는 거죠 지금. 아, 그래 또 웃기는 거죠. 그래 또 그것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제가. 제 자전거가 그 일본제였거든요. 일본제였는데 우리 무산에서도 그 내 같은 자전거 석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전거 있거든요. 딱 표현하는 자전거입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제가 그때 저하고 동거에서 살던 그 여자네 그 본가집이 남촌이라는 그런 국경 연선 마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제 자전거가 올라가 있었죠. 근데 채모 씨가 그 남촌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겁니다. 숨어 있다가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전거를 빌려 타고 무산에 내려와서, 읍에 내려와서 자기 친척들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던 겁니다. 예?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그날 밤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신고했죠. 그 자전거 분명히 홍강철이 자전거다. 그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홍강철이가 도망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날 밤에 해명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리바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어쩌지 못했죠. 보안소도. 그래서 제가 넘겨보내준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아, 이게 내 꼬리가김을 밟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북에 더 있다가는 노동교화소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거하던 그 여성 보고 제가 말했죠. 예? 야, 이제는 살림다 정리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캐나다 이쪽으로 가자. 거기가 살자. 이랬던 겁니다 제가. 아, 근데 그 동거래가 지금도 살기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살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탈북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2013년 1월 29일 날에 또 일이 번져진 겁니다. 일이 터졌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중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부 사업에서 계속 탈락이 됐죠. 그러다 나니까 중국에 가서 어머니 모셔오겠다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친척을 데리고 국경을 넘다가 그러니까 그 동거래가 예? 우리 그 어머니를 그 중국에 가서 모셔오겠다고 그 우리 친척을 데리고 국경을 넘었죠. 근데 친척 데리고 간 이유는 또 자기가 며느리라는 거, 새 며느리라는 걸 인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친척 증인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꽤 넘었는데 국경비대에 체포됐죠.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겁니다. 그날도 사실은 제가 갔다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근무 시간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경비대 친구들하고 내가 경비대 친구들 그 약속한 친구들하고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못 넘고 그럼 좋다 내일 새벽에 넘자 이렇게 딱 약속을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잤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 사이는 넘어갔죠. 그 훗날 들어보니까 뭐 내가 중국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넘어갔다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동거래가요. 자기가 그래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 사건 또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거래를 체포했던 그 국경비대 군인들이 그날에 오발사고를 낸 겁니다. 오발사고 냈으니까 당연히 상부에 보고가 되는 거죠. 총소리가 나는데 국경에서. 그래서 그날 밤중으로 대대하고 연대에서 사고 유해차 내려왔던 겁니다. 간부들이. 그러다니까 국경질서 위반자를 체포했다는 이걸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됐던 거고요. 그래서 무만 못 시켰습니다. 그걸. 그 1월달이니까 1월달에 첫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 보고 북에서는 시범이라고 합니다. 시범게임에 끼었다고 그러죠.
시범이 1월달에 첫 사건이었는데 그 시범이 그런 걸려들면 좀 힘듭니다. 그 당중앙까지 보고되거든요. 당일까지. 중앙당까지 보고되니까 힘들죠. 그렇게 해서 그 동근이는 그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노동계약형 7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해서 또 그다음에 5년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한 떠날 때는 그때는 7년으로 알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 동료가 그렇게 그 처벌받게 된 거는 이미 전에도 그 비보불경 전가가 있었고 사람들을 넘겨보내줬던 그런 전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없었죠. 동건이가 체포된 다음에도 저는 또 계속해서 북한법이 허용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말경에 그때 저를 유인 납치범이라고 신고한 NK 지식인연대의 그 정보팀장 유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모 씨의 북한 부인이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분에게 유모 씨 전화번호를 주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겠냐고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모 씨하고 전화 연결을 가지게 됐죠. 전화를 하니까 돈은 없어서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는 북한 쌀값도 알아보고 뭐 북한 내부 정보들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줬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가지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전화 연결을 어쨌든 자주 가졌습니다. 유모 씨 부탁으로 탈북자 가족들도 제가 여러 명 찾아주었고 또 그리고 그때마다 북한 내부 정보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탈북하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보 주겠으면 저희 뭐 그런 게 비밀 그 뭐 음수 이런 거 그런데 전혀 제가 상관 안 했죠. 제가 그러다 5월 중순경이었는데 그 자기가 중국에 왔다는 겁니다. 유모 씨가. 그러면서 지금 청진에서 사는 모녀를 데리고 넘어오면 뭐 중국 돈 3만 냥 주겠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또 뭐 저는 또 동근이가 노동교화소에 가게 된 상태였던 그런 상태였던지라 또 뭐 북에서 더 이상 살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나 카나다 뭐 어쨌든 영국 이런 데에 가서 그 미국 첩보기관하고 손잡고 또 뭐 북쪽 정권 허물어 뿌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죠 그때. 예? 그런데 제가 떠나면 가족들과 형제들이 그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예? 제가 계속 물론 국가에서 배급은 식량 공급은 다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식량 공급 해주는 게 모자라니까 그걸 제가 위법적인 행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족들한테 제가 이렇게 계속 지원했었던 겁니다.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친편, 예? 외가 쪽, 친가 쪽 친척들도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렇게 제3국에 가서 또 자리 잡자면 제가 한 2, 3년은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때. 친척들은 몰라도 또 그래도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은 주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모 씨가 부탁한 사람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서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북으로 돌아 들어가서 그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그렇게 떠나려고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와 함께 떠날 또 사람이 약속돼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남한 친척이 또 그 탈북에 필요되는 모든 비용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이런 제3국으로 가게 되면 태국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6개월 동안 태국에서 살아갈 때 쓸 돈, 그 돈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저는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이미 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모 씨가 부탁한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약속 장소에 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에서요. 몇 번 어긋났죠. 청진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또 무산 들어와서 장소를 잘못 알고 자꾸 다른 장소에 갔었던 거죠. 약속 장소와 다른데.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다음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넘으려고 했었는데 약속했던 국경경비대 그 군인이 다른 데로 조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을 통해서 또 넘으려고 하니까
그 구구는 또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압록강 쪽으로 넘었습니다. 이런 그 과정에 대한 거는 그 뉴스타파에서 최승호 PD님이 만든 14번째 자백과 추적 60분 밀실 3302호의 비밀, 여기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유모씨를 유인한 적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유모씨가 어디까지 오라가면 가고 또 어디까지 오라가면 또 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모씨가 우리를 오히려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돈이 없어서 데리러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선을 통해서 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가 또 중국 연길에 들어가서도 어머니만 만났어도 제가 또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나 영국까지. 예? 중국 길 안내자들과 함께 제가 연길에 들어가서 어머니 그 친구분께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저하고 어머니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내가 어머니 친구분한테 전화를 하면 그 친구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그 친구분한테 와서 전화를 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친구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연길 들어와 있는데 어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 이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 3번 했습니다. 제가 3번인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태국으로 떠나게 됐거든요. 태국에 가서도 또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할 수 없이 들어온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때 그 태국 가서 태국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어머니 그 친구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간다.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제가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게 또 인천공항에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하고 함께 곧바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의심받을 일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저를 간첩, 유인 납치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국정원에서의 그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됐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있었고요. 더욱이 또 탈북 전 기간을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는 건 사실을 오도한 불순한 목적이 댓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말들에까지 저희 사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시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정말 서글픕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돼서 더 이상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이런 어필을 할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